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전기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계는 우리 회계의 순환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를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합니다. 네,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제 앞에서 회계의 순환을 과정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연습이라고요. 그래서 전기 연습은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없는데 오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가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라는 건 뭐냐? 옆에 가로 열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적어놨네요. 지금 우리가 분계한 것은 분계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 분계장의 날짜별로 기록된 것을 원장에 옮겨 적게 됩니다. 원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계정 과목별로 장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 원장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옮겨 적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잘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리로 하느냐? 해당 계정이 설정이 되어 있는 장부를 그리고 이제 여기 옮겨 적는데 그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 한다 이겁니다.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모아져 있다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무 프로그램에서 총계정 원장 자주 조회해 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뭐 화면을 디자인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실습지에다가 그려놓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절차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전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자, 첫 번째,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을 찾는다 이랬어요.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 만약에 여기서는 차변이 상품이었다면요, 이 상품이라는 계정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변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그러니까 상품 계정을 찾았으면 이 상품 계정을 찾아가지고 차변에 기입한다 이겁니다. 차변이니까. 세 번째, 대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이었죠. 그래서 현금 계정을 찾아가지고 현금 계정을 찾았어요. 대변에다가 기입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 앞에 기록한 계정 과목을 보면은 자기 계정 과목을 쓰지 않아요. 상품 계정, 차변의 상품 계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액을 20만 원을 차변에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앞에 쓴 내용을 보면은요, 상품이라고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계정 과목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또 쓰진 않아요. 네,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상대 계정 과목,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할 때 상대 계정 과목을 이렇게 기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할 때도 여기 상대 계정 과목인 상품을 기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네, 복잡한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거 상품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 계정을 가지고
거래의 내용, 이 거래 내용을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분계 내용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분계된 내용이 총계정 원장에 어떤 원리로 전기되는가를 이 원리대로 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 계정을 가가지고요. 이 기록을 보면서 이 거래는 무슨 거래다라는 것을 추적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어떻게 추정하느냐. 상품 차변에 기입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했으므로 상품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상품이 자산이거든요. 차변에 기입했잖아요. 상품 증가를 의미한 거예요. 네. 그런데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거네요.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리냐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 그러면 상품이 증가한 원인이 현금이 지출됐구나. 대변의 현금이니까. 따라서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했구나.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 현금 계정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계정을 가지고 요 거래를 추정할 수가 있다 이거. 자, 현금이라는 계정을 여러분이 갔어요. 자,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 현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자본인지는 우리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자, 현금이 자산입니다. 자산의 대변에 20만 원을 기입했네요. 그러면 현금이 감소한 것이죠. 현금 자산 대변에 기입했으니까 현금 감소입니다. 그런데 상대 계정 과목을 보니까 상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요? 현금 대변 감소했고 차변이 상품이라는 얘기네요. 현금이 감소한 결과의 원인이 상품이었구나. 그 상품을 증가시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거래로 말하면 상품을 매입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계정을 앞으로 이제 T계정 이렇게 부를 겁니다. T계정. 계정 그림이 T자처럼 생겼잖아요. T자가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딱 구분하는 거죠. T자 그려가지고 상단에 계정 과목을 쓰고요. 왼쪽에 기입하는 건 차변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기입하는 건 대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론시험, 회계에 관한 이론시험을 볼 때 총계정 원장을 표시할 때 전부 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T계정으로 그림을 그려서 총계정 원장을 표시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T계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위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이 무슨 계정 과목인가? 그것이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수익인가? 비용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기입했으면 여러분이 자산이었으면 이거 증가를 의미한 금액들이다. 대변에 기입했으면 이건 감소를 의미한 금액들이다. 그리고 그 금액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고는 이거는 상대 계정 과목이다. 반대쪽 계정 과목이다. 그래가지고 분계를 추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를 수행할 때는 제가 아까 이 수업을 방금 시작할 때 실무를 할 때는 전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따복따복 잘합니다. 전표만 분계만 입력하면은 실수 없이 정확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 시험을 볼 때는요,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이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분계 6건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 6건의 분계를 실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실습지 2페이지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총계정 원장을 그려놨어요. 원장을 우리 분계에서 사용되었던 계정 과목을 전부 그려놨습니다. 현금, 그리고 현금이 자산인가 모를까봐 여기다 자산, 보통예금, 자산 이렇게 써놨고요. 단기대여금, 자산, 단기차입금, 부채, 자본금, 자본, 이자 수익, 수익, 수수료 수익, 수익, 급여, 비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분계할 때 등장했던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계정 과목, 계정은 지금 분계할 때 등장하지 않았지만 요 다음 단계인 결산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요 밑에 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수수료 수익, 급여, 그리고 자본금, 이자 수익, 그리고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이요. 그리고 현금과 보통예금. 이 계정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장부입니다. 이쪽에다가 전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왜 T자로 안 그리고 밑에다가 두 줄을 이렇게 그어놨느냐? 이제 나중에 장부 마감할 것까지를 생각해서 제가 두 줄까지 넣어줬어요.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그리려면 힘드니까 선을 미리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 위에다가 전기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 미리 넣어놨나 어디 한번 글씨를 숨겨놨는지 한번. 안 숨겨놨군요. 새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거래부터 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계는 이거였어요. 차변이 현금 100만원, 대변이 자본금 100만원이었습니다. 자, 전기 절차에서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을 찾아가야 되죠. 여기 날짜도 있으니까요. 날짜하고 날짜 먼저 쓰고 1/1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날짜,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 이런 순서대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부터 기록을 하면 금액 쓰고 상대 계정 과목 쓰고 날짜 쓰고 이렇게 되겠죠. 왼쪽부터 쓰면은 날짜, 계정 과목,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 계정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현금 찾아갔어요. 현금 차변을 우리가 전기하는 거니까 현금의 차변에다가 100만원, 그 앞에는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 그 앞에는 날짜. 이렇게 쓰니까 좀 나쁘네요. 이게 왼쪽부터 쓸걸. 여러분은 왼쪽부터 쓰세요. 1월 1일 띄우고 자본금 띄우고 1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분계가 분계장이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손으로 작성했을 때는요 전표입니다. 전표, 대체 전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금 총계정 원장, 이것도 이제 과거에 수기로 할 때는요 총계정 원장 장부를 견출지를 딱 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1번 거래에서 차변만 전개한 거죠. 차변만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또 대변을 또 전개하러 가야죠. 자,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찾아가야 돼요. 자본금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자본금 장부를 이제 열었다 이거예요. 찾았으니까 날짜 1월 1일 띄우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 금액은 100만원. 여러분 금액을 그 회계장부에 기록을 할 때는요 천자리 구분기호 즉 콤마를 꼭 넣어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회계장부는 천자리 구분기호.
그래야 이 긴 숫자, 복잡한 숫자를 판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여러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엑셀에서 숫자에 콤마 붙이는 것을 회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혹시 회계 스타일이라는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계 스타일은 이렇게 콤마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요 숫자를 기입할 때 콤마를 넣어서 쓰고 있다. 아직까지 콤마 안 쓰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콤마를 넣어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전표 한 장. 이게 지금 한 장의 전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전기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책상에 앉아서 전표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윗분한테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결제가 끝났으니까 이걸 장부로 내가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제 끝난 전표를 놓고 전표에는 차변과 대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변이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꽂이에서 장부 꽂이에서 총계정 원장의 현금란을 딱 열어요. 그래가지고 차변에다가 기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본금을 또 열어야 돼요. 자본금을 딱 엽니다. 기입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차변을 딱 입력을 했어요. 지금 대변 자본금 전기해야 되는데 뒤에서 막 불러요. 누가 막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켰네요. 이 사람이 부장님이 저기 창고에 가서 뭐 좀 가져다 달라고. 가져다 달라 온 사이에 여기다 뭘 꼽아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내가 헷갈린 거예요. 뭐 일을 심부름 하다 보니까 이거 1번 전표 이거 전기 끝났겠지. 그리고 이제 2번 전표부터 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부가 너 여기 기입 안 했어 하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문제는 퇴근 시간에 일개표를 이제 총계정 원장을 가지고 그날 거를 만들어야 해요. 일개표를 만드는데 안 맞아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그날 장부를 가지고 일개표를 만드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왜냐? 일개표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전기가 안 된 장부를 가지고 일개표를 만들었어요. 차변 요소 다 모으고 대변 요소 다 모으니까 100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전표 중에서 100만 원짜리 전표를 빨리 찾아야죠. 이 100만 원짜리 전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100만 원짜리 전표가 한 여러 건, 한 10대 건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10대 개 다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퇴근이 늦어지고 이게 회계과에서 막 그렇게 고생했다는 친구들 얘기 들었는데 되게 그런 기장 업무는 남자들은 잘 안 시켜요. 남자 직원들. 근데 옛날에 회계과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직원도 많았어요. 남자 직원들도 합니다. 회계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전부 다 조용해지고요. 차분해집니다. 시끄러워 가지고는 이 일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다가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뭐 하다 보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부서마다 옛날에 다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회계과 가면은요 벨소리도 안 울려. 벨소리도 일로 해놔요. 일로 소리가 들릴까 말까. 영업부 같은 데 가면 완전 장사꾼들 같죠. 막 거래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워도 그 사람들은 일을 잘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다. 자, 두 번째 거 전개해 보겠습니다. 1월 2일 겁니다. 자, 요 분계 단기 대여금을 찾아가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장부를 찾는 거예요. 50만 원이고요. 날짜는 1월 2일입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 찾아가 가지고 날짜는 1월 2일이고요.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이고요.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전개하시고 또 잊지 마시고 상대 계정 과목 대변 요소
대변 요소 현금 계정을 찾아가야 돼요. 자,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1월 2일 단기 대여금 50만 원이라고 전기하세요.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1월 2일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고 50만 원 전기하세요. 이래야 2번 전표가 전기가 끝난 겁니다. 또 3번 전표도 전기하겠습니다. 자, 3번 분개한 것을 하나의 전표라고 생각하세요. 자, 3번의 분개 내용, 전표다라고 보시고 차변 요소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을 찾아갑니다. 1월 3일 단기 차입금 70만 원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보통 예금 차변에 1월 3일 단기 차입금 70만 원이라고 기입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변 요소도 전개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대변에다가 1월 3일 보통예금 70만 원이라고 기입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찾아가 가지고요. 대변에다가 1월 3일 보통예금 70만 원이라고 기입을 한다. 그러면 1월 3일에 전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1월 4일 거 전개하겠습니다. 4번이죠. 4번 1월 21일이에요. 날짜는. 자, 4번 전표. 날짜는 1월 20일이고요. 급여라는 계정을 찾아야 되겠네요. 급여를 찾아가 가지고 1월 20일 보통예금 3만 원이라고 기입합니다. 급여를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 1월 20일 보통예금 얼마였죠? 3만 원이라고 기입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그 전표의 대변을 전기해야 됩니다. 대변이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계정의 대변에다가 1월 20일 급여 3만 원이라고 기입합니다. 보통예금의 대변에다가 1월 20일 급여 3만 원이라고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31일 5번 전표를 전기해 보겠습니다. 자, 5번 전표 보시게 되면은 이 날짜는 1월 30일이고요. 차변이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1월 31일 이자 수익 5만 원이라고 차변에 기입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입했던 거 밑에다가 1월 31일 이자 수익이 얼마죠? 5만 원이라고 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표의 대변 요소 전개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5만 원이라고 기입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을 찾아가셔 가지고 대변에 1월 31일 현금 5만 원이라고 기입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6번째 전표 전개하겠습니다. 자, 현금을 먼저 전개할게요. 현금이 차변이니까요. 현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1월 31일 상대 계정 과목 수수료 수익 8만 원이라고 기입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차변에 수수료 수익 8만 원이요. 8만 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전표의 대변 수수료 수익을 찾아가 가지고 1월 31일 현금 8만 원이라고 대변에다 기입합니다. 수수료 수익의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8만 원 이렇게 전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기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 전기의 원리를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전기를 원리를 잘 아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제공해주고 그림 1에서 여기다가 그림 1에서 1월 31일의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이렇게 설명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인지 보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자, 그림 1의 개정 과목이 수수료 수익이네요. 수수료 수익. 뭐 시험에서 수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은 우리가 수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익은 대변에 기입했을 때 수익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 결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금액 앞에 있는 저 계정 과목은 원인이라고 생각해라 이겁니다. 상대 계정 과목을 쓴 거니까.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8만 원의 원인은 현금이었다. 자,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었다는 거네요. 대변이 수수료 수익이니까 현금이 자산이죠. 증가했고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죠. 네, 그러면 이 거래는 어떤 수수료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적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까지 원장을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원장에다가 계정 과목만 써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보면요, 이 전표에는 적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 수익에다가 그 적요에다가 세부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판매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만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수수료 수익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구나 이런 거 예상이 가능하죠. 네, 이것이 여러분이 전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1월 20일 날 거래가 저 그림을 봤을 때 1월 20일 거래는 무슨 거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한 거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3만 원 발생했어요. 급여가 발생했는데 상대 개정 과목이 보통예금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급여가 차변이니까.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은 보통예금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보통예금이 자산이니까. 비용 발생하면서 보통예금이 감소했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다 보면은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또는 자동이체 시켰다. 이체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능하죠? 네. 그것을 여러분이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기해놓은 이 그림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 전 시간에 분개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단기차익금을 하나 보겠습니다. 단기차익금은 부채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단기차익금은 부채다. 자, 부채를 대변에 기입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네, 증가한 겁니다. 부채가 증가했는데 상대 개념 과목은 보통예금이에요. 그러면 차변이 보통예금이라는 거네요. 자, 단기차익금 어느 은행인지는 이 장부에서는 거래처가 없어서 뭘 알 수는 없지만 돈을 차입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돈이 보통예금에 입금시켰다. 이런 거래예요. 부채도 증가했고 자산도 증가했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평가 시험에서 이론 평가 때 이와 같은 총개정 원장을 제시해 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어떤 거래인지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1월 1일 거래에 입력했던 거니까 금방 떠오르겠습니다만은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자산, 현금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기입한 거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자본금이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이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의 자본금은 증자가 있을 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법인의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하고요.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은 현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주주에게 그냥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냥 주식을 주는 걸 무상증자라고 해요. 배당 같은 거예요. 배당. 주주에게 회사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주주는 주식을 그냥 받았으므로 그걸 팔면 수익으로 실현되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는요. 받은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식만 주어가지고 자본금만 증가가 됩니다. 자본금만 증가해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 자본금 하나면은 복식북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대변에 자본금이면 차변에 뭐 있겠죠. 우리가 증자를 하려면은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주식을 배당한다 그러면 회사가 이익이 난 걸 가지고 배당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데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쌓아놓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법인이 영업을 잘 하게 되면은 영업 성과가 좋은 법인들은 이익잉여금이 자꾸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해서 성과를 냈으니까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도 해줘야죠. 주주가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해 주는 것을 우리가 현금 배당, 주주 통장에 넣어주는 거.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해줄 수도 있어요. 주주에게 주식을 주는 겁니다. 회사의 주식이 시가가 굉장히 좋을 때는요. 주식 배당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올 거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식 배당을 하면은 차변에 이익잉여금이지. 아직은 이익잉여금이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나눠준 자료에 혹시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본 쪽에 여기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요, 기업합리화 적립금도 이익잉여금이요, 사업확장 적립금도 이익잉여금이다. 그리고 맨 뒤에 2월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익준비금이라든가 합리화 적립금이라든가 사업확장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익준비금은 법령에 의해서 적립하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적립해 놓은 거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도 뭐예요? 이익이 나야 준비를 해 놓죠. 그 다음에 기업 합리화 적립금이라든가 사업 확장 적립금들, 이것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돈을 적립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이 나야 돈을 적립해 놓죠.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뭐예요? 2월 이익잉여금. 아직 어느 목적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익 난 걸 적립해 놓은 거,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2월은 뭐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다. 전기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봐서 자,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대략 여러분이 아시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계 원리와 분계를 연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원리와 전기를 실습했습니다. 이 전기는 실무에서는 전부 완벽한 자동화로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회계 이론을 이론적인 것을 그 문제로 해결할 때는요.
전기의 원리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그 원장을 보는 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네, 전기의 원리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산은 이번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의 세부적인 것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산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부 마감하는 것을 실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총계정 원장이 이게 장부니까 이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결산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결산의 의. 자,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요. 또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행위를 늘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에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기간별 보고의 원칙에 의해서 기간별로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이와 같이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 그것을 재무상태로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고자 결산을 해봐야 한다.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로 표시하고요. 수익과 비용을 통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므로 결산의 절차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산이란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결산은 먼저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하루를 마감할 때 일계표, 월 마감을 할 때 월계표라는 것을 매일 또는 매월 해왔어야 됩니다. 네. 그것을 매일 단위 또는 매월 단위로 맞추지 않고 갑자기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추면 틀리는 부분을 한꺼번에 찾으려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일 단위, 월 단위로 만드는 게 일계표와 월계표. 결산할 때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다 해서 수정전 시산표라고 해요. 그래서 결산의 절차, 첫 번째 절차가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게 되는데 기중 분계한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입니다. 이것을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요. 대변의 또 차변의 합계 모두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가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수정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시산표의 종류가 있네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를 모두 더해 놓은 게 이걸 합쳐 놓은 게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 있는데요. 시산표 등식은 조금 전에 차변 요소, 우리 거래의 8요소, 앞 시간에서 거래의 8요소 이해할 때 차변 요소가 자산과 비용이었죠. 대변 요소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시산표 등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말 자산과 총 비용을 더한 것은 우리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모두 기입했기 때문에 대변 요소인 기말 부채와 기초 자본과 총 수익은 언제나 같은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자본이 아직 기초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산표는 결산이 끝나야만이 나중에 기말 자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결산의 절차를 결산 수정 분계를 해서 장부 마감을 해 보겠는데요. 그때 자본이 변하게 돼요.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서는 기초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자산이 기말이라고 바뀌었느냐, 또 부채는 기말이라고 바뀌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동안 1년 내내 장부를 계속 기입했잖아요. 기초하고 달라졌죠. 계속 그 자산의 변화가 있었고 부채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변화는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본이 변화되는 거고요. 또 자본 거래가 있었으면 자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초자본이 1월 1일 날 회사를 창업할 때 100만 원 자본금을 우리가 그 주식을 발행한 거 그것만 우리 기초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산표의 또 다른 이름은 일계표, 월계표입니다라고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일계표, 월계표하고 시산표가 우리가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말 결산사항에 따른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정 분계가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기말 결산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현재액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산이라면은 재고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부채도 외화 부채 같은 것이 있으면 차이 봤을 때 환율과 지금 결산 시점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 수출하는 외상 매출금 같은 것도 매출 당시의 환율과 그리고 지금 결산 시점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외상 매출금, 외화 자산이 있다면 기말에 평가할 때는 현재 환율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 연도에 입력했던 전표에서 그대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는 이러한 환율이라든가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면 그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유용한 회계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이라든가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표시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많은 수정분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분계들은 뒤에서 결산 처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정분계 없고요. 그래서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를 또 다시 만들어서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산표까지 만들고 다음 시간에 장부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시산표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원장을 옮기면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원장을 어떻게 옮기는 거냐면요. 제가 시산표를 그 3페이지에다 만들어 놨어요. 3페이지에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산표는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에 계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기록이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총계정 원장에 있는 계정 과목을 다 기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현금, 보통예금 이걸 먼저 계정 과목을 쭉 기입해 봅시다. 우리가 그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자본금, 이자 수익, 자본금,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급료요? 아, 급여. 여기까지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해 놓았던 회계기간 중에 기입한 원장의 개정 과목을 가운데다가 전부 기입하시고요. 이제 그 개정 과목에 차변의 합계는 차변의 합계란에, 대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란에, 예. 그리고 잔액은 많은 쪽에 잔액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산인데요. 자산의 잔액은 우리가 많은 쪽이니까 이쪽에 표시가 되겠죠. 또 단기차입금이 부채인데요. 부채는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여기에 나타나겠죠. 많은 쪽에 잔액을 표시합니다. 자본금도 대변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물론 대변에 나올 거고요. 이자 수익도 대변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대변에 기입될 겁니다. 수수료 수익까지도 수수료 수익까지 대변에 잔액이 납니다. 급여는 차변, 비용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기입되겠습니다. 합계도 같이 기입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이 113만 원이네요. 네, 차변에다가 합계란에다가 113만 원 1,130, 000 기입하시고요. 대변의 합계를 갖다 옮겨 적습니다. 50만 원이네요. 대변에다가 500, 000 기입하시고요. 이 차액을 차변의 잔액란에 기입하시면 돼요. 63만 원인가요? 네. 63만 원이 차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예금을 옮기겠습니다. 보통예금의 차변 합계 70, 대변 합계 3만 원이네요. 여기에 700, 000, 대변은 30,000이네요. 자, 많은 쪽에 잔액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67만 원 차변에 기입합니다. 잔액에다가. 단기 대여금도 옮겨 적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차변만 50만 원 합계가 있고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500000이고 대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전부 합계 전체가 잔액이 됩니다. 차변에 50만 원. 단기차입금 부채를 옮겨 보겠습니다. 단기차입금은 보시니까 대변에 70만 원이 있네요. 차변은 없고요. 대변의 합계 70만 원, 잔액도 7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을 옮겨 적겠습니다. 자본금도 대변에만 있습니다. 대변에 100만 원입니다. 자본금 합계도 100만 원, 잔액란에도 100만 원을 옮겨 적습니다. 이자 수익도 대변에만 있습니다. 이자 수익 대변에 5만 원이네요. 합계란에도 5만 원, 잔액란에도 50, 000 이렇게 기입합니다. 수수료 수익도 대변에만 있습니다. 대변의 합계란에 8만 원, 또 잔액에도 8만 원 입력합니다. 급여도 차변에만 있네요. 급여 3만 원, 합계란에도 3만 원, 잔액란에도 3만 원이 되겠네요. 네, 원장을 가지고요. 원장의 합계와 잔액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고요. 합계와 잔액을 다 표시했다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부에서는 그 결산 수정 분계는 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시산표는 현재 그 결산 전 수정 전 시산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부 더하면 합계가 돼요. 130만 원에다가 183만
합계도 다 더해 보겠습니다. 183만 원, 233만 원, 236만 원. 또 대변 쪽도 합계를 구해 보세요. 53만 원, 123만 원, 223만 원, 200 236만 원 나오나요? 대변도? 네. 예. 236만 원. 잔액도 한번 더 해보세요. 170에 183만 원. (183만 원) 만약에 이 숫자 계산이 맞았다면은요, 이 시산표는 이 시산표를 통해서 우리가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검증해 본 겁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고요,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가검증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결산 전에 지금까지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는가를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검증이 그러면 이 시산표 작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그 회계상 오류를 완벽히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못 막습니다. 통째로 거래를 빼먹었어요. 차변 요소, 대변 요소를 전기를 아예 안 했어요. 예, 분계는 전표는 있는데 차변도 전기 안 하고 대변도 전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빠졌으니까 차변, 대변이 똑같이 빠지면 차변, 대변 합계와 잔액이 언제나 일치하죠. 예, 누락시킨 거는 못 찾아요. 또 동일한 전표를 2번 전기했어요. 1월 1일 날도 한 번 하고 1월 2일 날도 한 번 했다든가, 아니면 2달에 걸쳐서 지난달에도 하고 이번 달에도 했다든가, 동일 건을 2번 기록했다. 이것도 시산표로는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이 시산표로서 점검을 해서 모든 에러를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차변과 대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잘못 기입한 거. 차변에 100만 원이라고 기입했는데 대변 전기할 때 동그라미 하나를 더 입력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을 누락시켰거나 어느 한쪽만 이중으로 기록했다든가, 이런 것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전표 하나하나를 입력할 때 만약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입력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전표 하나에서 일치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에러를 표시해 줍니다. 그 밑에 딱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의 실습과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 원리입니다. 이 시산표의 작성 원리는 일계표나 월계표를 작성하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산 시에 하는 장부 마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